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투자자산 운용사 수험생 여러분. 네, 저희 해커스에서 투자자산 운용사 강의를 맡고 있는 송현남 강사입니다. 네, 뭐 이미 저희 쪽 통해서 자격증 학습하신 분들은 보자마자 아실 거기도 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워낙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떠 있으니까 뭐 누가 하는지도 다 아실 거고. 제가 원래 그 자격증 강의를 저희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만 하다가 이런 유튜브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또 한번 만나뵙게 된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 질문들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질문 올려주신다라는 건 실제로 강의의 오류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개선을 해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요. 이게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받아들이는 수험생분들의 그 받아들이는 부분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뭐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저희 쪽 그 사이트 통해서 질문 올려주신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문제를 풀듯이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시작하면서는 지금 들으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 그 채팅창으로 통해서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쉬는 동안에 잘 선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답변까지 드려서 최대한 좀 답답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하나하나 다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좀 봤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올려주셨던데 분야는 두 분야로 나눠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A 파트는 실제로 자격증에 나와 있는 내용들,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그 내용에서 이론적인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A 파트라고 보고요. B 파트는 학습법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 자격증을 따는데 효과적이냐, 훨씬 더 접근이 좋냐 이런 건데 저희가 시험이 이제 11월 29일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달 남은 거예요. 11월 2일이니까. 그럼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4주, 5주 동안에 어떤 공부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일 것 같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겹쳤어요. 그 부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두 번째 파트 하면서 제가 좀 같이 그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먼저 좀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이론적인 부분들 한두 가지만 좀 보면은요.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 문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 학습을 하시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분산 투자를 조금 까다롭게 접근하는 경우들에서 분산 투자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는 거 말 자체는요. 요 분산이라는 거 용어 자체가 리스크, 즉 위험이죠. 이거를 감소시키는 투자 방법이 분산 투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면 일단 분산 투자는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럼 이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학습을 하시는데 해외 투자자랑 국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안전하냐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문제라든가 지문지상에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항상 응용이 안 된다는 건 기초가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이 분산 투자에서 우리가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분산 투자인데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냐? 이게 일단 키가 되겠죠.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벤치마크예요. 벤치마크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수 추종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리스크다라고 하면 요 용어에서부터도 또 까다로워지는 건데 위험은 어떤 자산을 샀을 때 생기는 리스크들이 전부 다 위험인데 그러면 이 위험이라는 건 손실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손실. 그럼 이 손실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진정한 손실이냐 이거예요. 보세요. 어떤 소리냐. A랑 B가 같이 투자를 해요. 근데 A는 마이너스 10% 손해봤고요. B는 마이너스 2% 투자봤어요. 절대적인 관점에서요. 이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표준 편차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A나 B나 둘 다 손해본 거 맞죠? 손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절대적인 개념으로 말고 우리 상대적 개념으로 보자고요. 상대적 개념으로 보자라는 건 A랑 B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똑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얘가 괜찮았다 이거예요. 첫 번째예요. 상대적인 비교. 상대 비교를 할 때는요. 여기 있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A랑 B 중에서 B가 손해를 적게 봤으니까 얘는 잘한 거냐, 얘는 잘못된 거냐라는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요. 상대 비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수와 비교하겠다는 게 시장하고 비교하겠다는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어떤 벤치마크와 비교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마이너스 20% 손실이었고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18% 손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수라던가 즉 시장이라던가 벤치마크 대비 봤을 때는요. A도 B도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네보다는 손실이 적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에요.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는 용어가 딱 나왔을 때 단순하게 표준 편차가 낮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베타, 체계적 위험, 로우,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요. 지금 질문하신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에 대한 안정성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는요. 이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위험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이해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은 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 A 한국인이요. 한국 주식의 투자자와 됐죠? 여기 있는 가는요. 한국 주식시장. 나는 미국 주식시장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자고요. 한국 주식 투자자가 한국에서 투자했을 때와 미국에 투자했을 때 중에 어디에 투자했을 때 훨씬 더 리스크가 낮아지냐,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잡아가면서 분산 투자라는 건 맞죠? 뭐가? 상관계수. 이 로우가 마이너스 1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예요. 1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로우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요. 어떠한 자산들이 결합되어졌을 때 자산들이 합쳐졌을 때 그 자산들이 갖고 있는 그 동질성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당히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얘가 반대로 움직인다던가 하나가 올라가는데 전혀 얘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주식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은요. 얘네들은 상당히 동질적이에요. 원화를 쓰고 여기도 원화를 쓰고 맞죠? 한국 내에서만 보통 투자를 하고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한국 주식 투자자나 한국 시장은 둘 다 동일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치 동조화 현상이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따라간다고요. 반면에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서로 디커플링이에요. 동조화되지 않고 환율도 다르고 사용하는 통화도 다르고 정보의 수준도 다르고 맞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한국 주식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분산 투자 효과가 커졌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돼요? 안정적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는 분산 투자에서 자산이 결합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또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관점들 절대적인 지표나 상대적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아마 지금 질문 주신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분산 투자가 해외 투자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왜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안정성이 높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어요. 관점의 차이예요. 똑같은 데 투자하면 서로 움직임이 똑같으니까 분산, 자산이 결합되어졌을 때 상관관계가 상당히 1에 가깝게 높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한국 주식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면 이들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죠. 아시겠죠? 네. 아마 이 정도면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3과목에 있는 분산 투자 파트 있죠. 여기를 학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얘가 안 잡히면은요, 실제로 시험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안 잡히면 응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분산 투자도 모르는데 뒤에 자산에 대한 전략들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뭐 제가 아까 15분 쉬었다가 다음번에 학습법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노하우도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 시간이 아직 부족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다시 분산 투자를 들어가서 분산 투자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을 하고 절대적 위험 지표와 상대적 위험 지표, 이제 뭐 베타라는 값들이 있겠죠. 이런 상대적 위험 지표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산들 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지 이런 문제들, 분산 투자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문을 시험장 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A는 B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요. 보기에는 지문 문구는 되게 짧거든요. 디렉션은. 근데 이 안에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해하려면 조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채권에 대한 질문들이었는데요. 그 채권 파트에서는 우리 금리라는 개념들이 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채권에서 금리가 어려운 이유들은 금리의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리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게 보세요. 표면 이율, 뭐 액면 금리죠.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유통 수익률, 뭐 매매 수익률, 만기 수익률, 이런 식으로 금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채권을 학습을 하면서도 요 금리에 대한 개념들이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요 개념을 잡을 때는요, 요렇게 나누세요. 엄연히 따지면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달라요.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채권의 기간 구조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보면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면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기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마다 다 다른 수익률을 마치 평균처럼 때려버린 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똑같은 개념이 돼요. 하지만 이게 수익률이 변화된다면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낼 때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 갖고 까다롭게 나올 일은 없어요. 그냥 개념 자체를 시장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잡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통 수익률이나 매매 수익률 마찬가지 시장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채권 금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고 많이 나누어 놨을까? 이건데 보세요. 자, A라는 투자자가요. 채권을 매수해요. 그럼 우리가 채권을 살 때 뭘 보고 사냐면 채권의 금리를 보고 사요. 맞죠? 그럼 이때 말하는 채권의 금리가 이제 뭐냐는 거예요. 채권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채권 금리. 그러니까 채권을 사놓고 매달 받는 이자를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면이율, 액면 금리가 바로 채권을 매수할 때 생각하는 금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채권을 매수할 때 들어가는 이 금리, 즉 표면 금리, 표면이율, 액면 금리, 얘네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시장 수익률에 영향을 받아요.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하냐면 채권의 금리를 결정을 할 때는요. 뭐 이제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 복잡한 부분들 다 드러내고요. 한 가지 개념만 봐볼게요. 이거 결정할 때요. 발행자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건 빚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되는데 은행에서 돈 안 빌리고요. 투자자한테 빌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돈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는 거나 채권을 찍어내서 빌리나? 비슷해요. 빌리는 방식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이자가 어떻게 결정돼요? 내가 넣는 예금 이자에다가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붙어갖고 우리 은행에서 우리에게 지급해주는 이자가 결정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채권의 발행금리도요. 이 발행자의 발행금리인 표면이율도 시장 수익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장 수익률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이 시장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이 표면이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시장 수익률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그러면 이 시장 수익률은 고정된 값이냐 또는 변동된 값이냐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건데요. 요것도 한번 봐보세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찍히는 요 표면 금리는요. 무조건 고정된 값이에요. 얘는 변화되지 않아요. 액면 금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처음 찍어낼 때 끝이에요. 하지만 시장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뀐다고요. 변동값이에요. 시장의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는 시장 금리가 10%였어요. 그러니까 10%에다가 뭐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채권의 발행 금리를 13%로 잡아서 발행을 했는데 이 시장 수익률 10%가 쭉 떨어져서 5%까지 떨어져 버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5%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먼저 받자 이거 8%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몇 프로에 13%의 채권을 찍어내서 돈을 이자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표면금리랑 시장금리의 요 갭, 요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이 채권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차이 때문에 채권의 매매들이 생겨나고 여기다 옵션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금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설명은 거의 다 드렸어요. 채권에 대한 금리를 볼 때 표면금리는 발행자가 채권을 찍을 때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리, 고정된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만기 수익률, 유통 수익률, 매매 수익률 이런 애들은 싹 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최초에 발행할 때 이 발행금리인 표면 이율에는 시장 수익률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발만 더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채권의 수익률 곡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이제 단기, 여기가 장기, 여기가 금리. 그러니까 이것은 잔존기간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있을 때는요. 여기서 말하는 단기금리랑 장기금리는 이것도 이제 혼동되는 게 이걸 만약에 뭘로 본다면 표면 이율로 딱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리 자체를 표면 이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채 발행금리와 장기채 발행금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이 소리죠. 시장 수익률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 그 단기채와 장기채를 나눌 때 금리하고 구분을 시키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표면금리예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시장 수익률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지고 낮으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금리를 발행할 때는 시장 수익률의 영향은 완벽하게 제거시켜 버리고 왜?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언제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표면 이율에서의 요 잔존기간과 금리 영향을 보자. 이게 바로 수익률 곡선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수익률 곡선은 뭐라고요? 기간과 표면 이율 간의 관계만 보는 게 수익률 곡선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단기채는 잔존기간이 짧게 남으면 내가 돈을 받는데 원금을 받는데 금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금화 시키기 좋으니까 안정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니까 돈 조금 줘야죠. 언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기본이니까. 하지만 장기채는요. 내가 돈을 받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안에 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우상향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죄송해요. 반대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을 때. 왜 높아요? 얘는 유동성이 높아서 단기금리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금리는 높은 이자를 안 줘도 잘 팔려요. 반면에 장기금리는 만기가 되는데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우리 채권 좀 사줘 하기 위해서 이자를 더 주겠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에 대한 기본이에요. 수익률 곡선에서 우상향 그래프, 우하향 그래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기간 구조 이론에서 뭐 유동성 선호 가설이나 불평 기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개념들을 접근하는 가장 베이스는 지금 설명드렸던 딱 이에요. 금리. 이 표면금리와 시장 수익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이 둘과 이 투자 기간, 잔존 기간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얘를 잡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채권 파트에서 금리하고 기간 구조 이론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얘하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굳이 공부를 더 하자면 이 잔존 기간하고 아주 밀접성이 큰 듀레이션. 그죠? 그러니까는 금리, 듀레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만 싹 잡혀버리면은요, 채권은 전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학습을 할 때 이걸 외워야겠다라기보다는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선행적인 개념으로 베이스 공부를 조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학습하시기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파생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많이 몰려요. 자, 보세요. 자,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파생 상품을 학습을 하면서 어렵다, 뭐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들 있는데요. 파생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파생을 일단 둘로 나눠 볼게요. 선물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옵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선물하고 옵션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훨씬 더 어렵고 선물은 조금 수월한데 이런 개념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옵션이 이제 옵션 전략들이 되겠죠. 변동성 전략이나 이런 복잡한 애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요. 오히려 반대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 더 어려워요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은 뭐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어렵죠. 됐죠? 그러면 이 둘을 한번 나눠 갖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파생 상품을 학습을 하면서 파생 상품이 너무 공부하기 어렵다,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문제를 외워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요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간단해요. 뭐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에 대한 질문은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 법규라던가 윤리 또는 뭐 세금 이쪽 파트였으면 금융상품, 여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변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하지만 파생은요, 무조건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외워놔도 출제자가 출제 포인트 자체에서 숫자 하나만 바꿔버려도, 문구 하나만 바꿔버려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게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은 공부를 할 거면 무조건 파생은 이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암기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외워도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면 또 헷갈릴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비슷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이제 파생에서 그래서 나오는 질문들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파생 자체의 학습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익거래, 세 번째가 해지거래, 그리고 3과목 전체. 이 부분들에 대한 학습들이 이 파생하고 다 연관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하나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학습 방법. 암기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이해해요. 그러니까 파생을 저희 해커스 요약집 문제집 있죠? 그 실전 문제집이 해커스 실전 문제집을 통해서 파생을 학습을 했는데 파생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무조건 기본서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기본서를 볼 때는 제가 아마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블랙숄즈의 옵션 프라이싱 모델들이 있어요. 이항정리 모형이나. 여기는 빼고. 아시겠죠? 옵션의 가격 결정 모형은 싹 다 빼고 나머지 보시면 돼요. 특히 초반에 나와 있는 한 2장, 3장 여기가 가장 키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학습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선물하고 옵션에 대한 응용 말고 이 둘의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Q&A죠. 질문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혼자 학습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선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용어예요. 보세요. 이론, 선물, 가격 이런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선물, 가격, 얘는 아예 안 써 있으면 실제 선물 가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물, 가격, 이렇게 세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용어들 중에서 얘랑 얘, 이론과 실제,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물 가격하고 이론 가격, 이론 선물 가격, 이 둘의 관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얘를 제가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흘려들어요. 수식이 되게 쉬우니까.
그래 놓고 뒤에 넘어가 버려서 차익거래 딱 떠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지거래 나오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론 선물 가격이에요. 이론 선물 가격은 이거 계산하는 방식은요. 현물 가격에 플러스 보유 비용이에요. 얘가 이론 선물 가격이에요. 자, 이 얘기는 누구는 계산해서 푼다? 이론 선물 가격은 계산으로 푸는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반면에 실제 선물 가격은 이건 계산하는 애가 아니에요. 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제 선물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실제 시장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수요 공급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그 얘기는 내재 가치와의 괴리가 생겨요. 자, 다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과대 과소평가는 내재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생긴다. 거리감이 생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괴리, 거리감이 생겼다는 건 내재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물하면서 내재 가치는 안 배우는데요. 내재 가치 어디 있어요? 바로 얘가 내재 가치예요. 이런 선물 가격이 내재 가치였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우리가 선물 가격에서 누가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를 판단을 해낼 때는 누구랑 누구 비교하겠다? 이런 선물 가격이랑 실제 선물 가격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실제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 가격이에요.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이런 선물 가격은요.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는 얘가 내재 가치와 거의 흡사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해서 누가 고평가되면 갖다 팔아서 그렇죠? 뭐 매도 차익 거래라든가 매수했지 매도했지라는 거고 저평가되면 사들이는 거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이런 선물 가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제 선물 가격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다시 놓고 조금 더 보세요. 그럼 도대체 현물 가격은 뭐냐 이 소리예요. 현물 가격은. 우리 차익 거래에서 내용들을 보다 보면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게 차익 거래다 이래요. 다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게 차익 거래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랑 누구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이론 선물이랑 실제 선물 비교한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차익 거래 넘어가니까 현물이랑 선물을 비교하겠다니까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 보세요. 여기 있는 이론 선물 가격이라는 애는요. 어디까지나 이론이에요. 이론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어디까지나 우리 계산기 안에만 들어가 있는 숫자이지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투자를 못하죠. 그런데 요 이런 선물 가격 누구 영향받는다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현물 가격 영향받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개념 자체를 접근을 할 때 완벽한 개념은요. 이론 선물 가격과 실제 선물 가격의 괴리, 가격차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얻는다. 차익 거래예요. 이 말을 똑같은 말로 바꿔서 이론 선물 대신에 현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다. 차익 거래.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어요? 지금 차익 거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요 개념이 지금 안 잡힌 거예요. 세 가지 용어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학습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베이스예요. 요 세 가지 용어들이 어떠한 개념들이고 이론 선물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까지만 알면 차익 거래랑 해지 거래 나머지 공부할 때는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도 이제 기본 개념을 보면 우리가 콜과 풋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콜하고 풋이라는 개념 한번 보면은요. 콜은 말 그대로 매수권이죠. 풋은 매도 권리예요. 또 이렇게만 또 콜은 매수권이다, 풋은 매도권이다 하니까 이렇게 일단 알고 하다가 뒤에 가서 문제에서 또 문구 하나만 싹 바뀌어버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자, 파생상품에서 옵션은요. 요 매수권이랑 매도권리라는 거 개념 자체가 어떤 개념이에요? 그죠? 기초자산이에요. 중요한 용어 다 나와요.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의 매수 또는 매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이 바로 옵션이다 이 소리야.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기초자산. 기초자산은요. 요 상품을 만드는데요. 근간이 되는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식. A라는 회사 주식을 기본으로 놓고요. 이 회사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주식이 올라간다면 나중에 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들, 떨어진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들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옵션도 자 우리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현재 가격을 미래 관점에서 보고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진 미래 가치 이거 갖다가 거래하는 게 선물이었잖아요. 옵션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떨어지면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미래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현재 돈 주고 매매하는 게 옵션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이라는 거 보세요. 파생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뭐였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렇죠? 미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장 사고 팔지만 요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옵션 다시 보면 그래서 요 기초자산 주식이나 이런 애들을요 행사 가격이에요. 바로 요 행사 가격이라는 게 기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이 옵션을 살 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유일하게 딱 고정돼 갖고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 행사 가격이에요. 뭐 당연히 나머지 콜이나 푸스 사냐에 따라서 매수권 매도권도 안 바뀌겠지만 그건 콜푸스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행사 가격은요. 콜을 사든 푸스를 사든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행사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이 가격으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럼 이제 옵션 정리 다 됐네요. 기초자산 주식을 바꿔볼게요. 행사 가격, 즉 기준 가격, 사고 팔 수 있는 가격으로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옵션이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초자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누가 얘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떻게 쓸지는 다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조금 잡아갈 때요. 옵션을 잡을 때도 이 기초자산에 대한 개념들, 행사 가격에 대한 개념들 같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좀 학습이 되신 분들 중에 한 발짝만 딱 더 나간다면요. 또 여기예요. 여기. 행사 가격에 따라서요. 옵션의 가격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프리미엄은 아시겠죠? 왜 그래요? 행사 가격이랑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내재 가치라는 게 결정되는데 내재 가치가 크면 클수록 옵션은 비싸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들도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잡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나 시간 가치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빨리 채팅창에다 올리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간 가치의 개념이 뭔지 뭐가 어떤 건지 이런 설명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세요. 지금까지 그럼 설명드렸던 게 차익 거래예요. 그러니까는 뭐도 옵션도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올라갈 것 같으면은요 나중에 비싸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콜을 매수해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이 변동됐을 때 이득을 얻으니까 그걸 우리가 옵션에서는 투기 거래라고 불러요. 투기 거래. 방향성 베팅이라고 하죠. 한쪽 베팅만 보고 해지를 안 걸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차익 거래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지 거래는 선물이나 옵션이나 둘 다 가능하죠. 해지라는 개념 리스크 피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격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떨어졌을 때도 비싸게 팔 수 있는 풋을 매수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텍티브 풋이죠. 풋 매수, 현물 매수 이런 전략들. 또는 우리가 아까 선물 거래에서 저평가된 거 팔고 고평가 매도하고 저평가 매수하면 거기서 또 차익 거래 생기기도 하고 그 비중을 동일하게 맞춰버리면 해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익 거래와 해지 거래 자체에서도 지금 설명드렸던 요 기본 개념들이 잘 잡혀야지만 우리가 시험에 뭐 응용을 하거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개념들이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부터 좀 설명드려 보면은요.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이나 어떤 자산들을 미보유한 상태에서, 됐죠? 주로 누가 하냐면요, 헤지펀드들이에요. 헤지펀드 같은 이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은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얘네들이 이제 프라임 브로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국내에 있는 증권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에게요, 뭐를 하냐면 주식 대여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에게 주식을 대여해서요, 그 빌린 주식을 시장에 갖다 팔아갖고 현금화 시키는 게, 이게 공매도예요. 개인들이 못하고 보통 기관 투자자들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라는 개념들이 어디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많이 주냐면 요 선물 파트에서 특히 해지 거래 영향을 많이 준다고요. 자, 해지 거래 보세요. 자, 현물을 보유한 사람이요, 현물 가격의 하락 리스크를 피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00원인데 얘가 10% 하락을 예상해서 900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현물에다가, 여기에다가 누굴 더하면, 다른 색으로 쓸게요. 여기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론 선물 가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누가 있냐면 실제 선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무조건 이론 선물 가격은 실제 선물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 언제나 둘이 똑같아져요. 보유 비용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현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죠. 그 얘기는 실제 선물 가격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포인트인데 시간이 지나면 90포인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 비용이 사라지면. 그렇죠?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100포인트가 고평가고 90포인트가 저평가잖아요. 그럼 고평가 매도 쳐야죠. 근데 지금 없어요, 선물. 맞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한테 선물, 주식 대여해서 공매도 쳐갖고 현금화 시켜버리고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주식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이익이 되고,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차익 거래가 성공을 했다면 현물 가격도 떨어져서 여기서 손실이 났겠죠, 그만큼이. 그럼 여기서의 10%의 손실과 여기서 10%의 이익이 서로 간의 리스크를 해지해주는, 상쇄시켜주는 해지 거래가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해지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요, 맞아요. 요 공매도를 이해하는 게 맞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공매도에 대한 개념으로 선물 매도 해지를 이해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요. 그리고 헤지펀드하고 제가 이제 이래서 헤지펀드랑 연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주로 하는 이 공매도 전략들, 차입과 공매도,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리턴 값들을 극대화시키는 애들이 헤지펀드잖아요. 요건 우리가 이제 대한투자에서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들은 요즘에는 뭐 2과목이니까 2과목 문제만, 3과목이니까 3과목 문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없고 계속 다 믹스돼서 결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콜 매도랑 풋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옵션의 매도예요. 콜 옵션 매도랑 풋 옵션 매도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차이가 그냥 매도예요. 아시겠죠? 매도라는 개념으로 제가 옵션을 할 때, 공부할 때 매도와 매수,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학습을 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매도자는요 콜을 팔았든 풋을 팔았든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이 권리 행사에 대한 손실을 책임지는 건 콜이든 풋이든 동일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콜옵션 매도자랑 풋옵션 매도자는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콜 팔고 풋 팔고 그림에 헷갈리니까. 근데 콜 팔고 풋 팔고 이런 것들은요, 옵션 그림 그려볼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옵션의 매도자는 손실이 무한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익은 내가 옵션을 팔으면서 받은, 즉 매수자에게 받은
프리미엄까지가 나의 이익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콜이냐 풋이냐 구분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공매도는요.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쓰냐? 이건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요. 공매도 쳐갖고 주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꺾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많이 공매도를 쳐서 공표 국면을 빠르게 진입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를 사용하는 것들은요. 이게 운용 전략이어서 뭐 약세장에 쓰냐 강세장에 쓰냐 이런 개념들은 전혀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주가보다 이 해당 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요. 공매도 통해서 주가를 강제로 낮추는 이런 역할들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공매도가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잃어버리거나 하방 강직성이 강해지면은요. 이러면은 주가의 하락이나 이제 우리 턴어라운드 이러죠. 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니까요. 요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니까 공매도 자체는 주가 하락 시에 쓰냐? 요거에 대한 질문에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본시장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그 자본시장선을 보면 이제 CML인데요. 요 자본시장선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점점점 찍어갖고 제가 시장에서 가장 똘똘한 애들 모아놓은 효율적 투자기회선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캐피탈, 마켓이 생겨나 버리니까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RF가 생겨나고요. 요 무위험 이자율가 얘가 효율적 투자기회선이에요. 이 둘이 접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CML이에요. 그러니까 CML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지? 효율적 투자기회선, 즉 효율적 자산들이 있어야지만 형성되는 게 CML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 주신 거 보면 자본시장선에서 비효율적 자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증권시장선에서 설명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시장 기회선, 효율적 투자 기회선 얘하고 만나야지만 생기니까 당연히 자산들이 효율적이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SML은 증권시장선은요. 얘 없이 SML은 위험을 베타로 바라봐서 체계적 위험에 대한 지표를 갖고 무위험 수익률 간의 관계를 봤다. 그럼 이게 SML이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기회선하고 만나지 않아도 SML을 통해서 자산의 가격을 결정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증권시장선은 비효율적인 자산들이 들어가더라도 자산의 가격, 가치 평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CAPM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채권에서의 수익률과 가격의 관계 중 듀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채권의 듀레이션도요. 이제 좀 놓고 보면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이게 시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시소가 있을 때 이제 이 시소의 균형점이에요. 무게추. 이 무게추를 어디에 두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듀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기까지가 경과 기간. 여기가 잔존. 잔여 만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지워 놓을게요. 지금까지 내가 채권을 보유하면서 경과됐던 기간과 잔존 만기 요 둘이 딱 일치하는 기간이 듀레이션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이만큼 내가 이자로 수취를 하는 거고요. 요만큼 이자는요. 매도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할인되는 부분이 돼요. 가격이 할인. 그러니까 이자를 수취한 것과 매도하면서 가격의 할인 이 둘을 더한 게 나의 원금이다. 그 딱 기간이 듀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균형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가 지금 질문 주신 분이요. 채권에서 수익률과 가격의 관계 그리고 듀레이션 요 세 가지로 물어봤으니까 수익률, 가격, 듀레이션 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요 잔존 만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잔존 만기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면, 됐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커져도 되죠. 얘가 커지면. 어차피 둘이 합쳐서 그냥 우리 제로라고 본다면 0만 되면 되니까.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자를 내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면 할인도 적게 돼야 돼요. 왜? 둘이 합쳐서 또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풀어내요? 표면 금리로 풀잖아요. 표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점점점 짧아져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왜? 빨리 팔아도 된다고요. 이게 높으면 얘도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간이 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받으면. 됐어요? 적게 받으면 얘는 점점 뒤로 가서 얘도 마이너스 잔존 기간이 조금 남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 금리하고 가격하고 이 관계들을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이라는 게, 즉 표면 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표면 금리가 높으면, 됐죠? 듀레이션은 짧아져요. 아시겠죠? 그 얘기는 그 매도 시에 가격 할인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가격 할인을 더 많이 해줘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왜? 여기서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이자를 많이 수취했으니까. 요 개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요 개념으로. 그죠? 요 개념이 만약에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훨씬 더 그냥 수월한 방법은요, 듀레이션은 본전 이거예요. 어떤 투자를 하거나 뭐를 하는데 내가 돈 갖다 넣고요, 본전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딱 내가 들어간 돈, 화폐 시간가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들어간 돈 그대로 땡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계산에서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듀레이션 개념을 볼 때는 화폐 시간가치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그거 빼고 내가 10,000원 투자했는데 이자 계속 받다가 그러니까 뭐 보세요. 10,000원 투자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자 800원 받았어요. 됐나요? 그런데 할인해서 9,200원에 팔으래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럼 9,200원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듀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숫자로 설명하면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수익률하고 가격 듀레이션 요 정도 됐고요. 이제 질문하신 것들 많이 됐고, 지금 실시간 질문들을 제가 조금만 보면은요, 뭐 영어 약자를 외워야 되냐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영어 약자는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 영어 약자 말고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그 풋옵션부 채권, 콜옵션부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권에서 신종 채권이에요. 뭐 전환사채니, 신주 인수권부 사채니, BW니 이런 것들 당연히 요 약자 여기서는 조금 외워주셔야 되고요. 특히 풋옵션부 채권이나 콜옵션부 채권에서는요, 수의 상한 채권이냐, 수의 상한 청구 채권이냐, 요 용어를 오히려 매치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풋은 수의 상한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풋이고요. 그냥 수의 상한 채권 이러면은 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운사 문제집 마지막에 샤프비를 구하는 C가 이상하다. 요건 제가 지금 교재를 아직 준비를 안 해놔서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러니까 요건 저희 게시판 통해서 한번 질문 다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게시판 갖고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옵션 매도 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요 매도 안 지워놨네요. 다행히도. 이것도 그냥 용어예요. 추가 지급 의무. 추가 지급 의무라는 거는요, 상황이 변동돼서, 됐죠? 추가금 내야 된다 이 소리요. 처음에 계약할 때 낸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추가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매수자와 매도자 있어요. 얘는 처음에 계약할 때 뭐 하냐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권리를 사오니까요, 프리미엄을 지급해요. 요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들어가는 계약금이에요. 얘를 갖다가 추가 지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기초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매수권자가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행사를 하겠다라는 건 매수권자가 이익이 나니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내가 이익을 본다라는 건 반대급부로 여기 매도자가 무조건 손실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추가금, 즉 추가 지급 의무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있어요? 매도자에게만 언제나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매수자는 처음에 프리미엄 주고 나면은요,
내가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면요 옵션 행사 안 하면 돼요. 그럼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익 볼 때만 옵션 행사하니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수식을 하나 넣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C가 13%의 표준 편차 8% 베타 1.0이다. 포트폴리오가 13%고 표준 편차가 8%고 베타가 1인데 왜 공식이 제가 지금 그 올려주신 거 쭉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시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안 잡히네요. 예, 요거는 뭐 타자를 조금 한번 다시 잡아주세요. 포트폴리오 C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안 잡히니까요. 요건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계산 문제를 빠르게 못 풀겠다. 네, 버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 한번 드릴 건데요. 계산 문제는요, 실은 점점점 출제되는 추세가요, 우리 100문항 전체에서 크게 보면 8문항이에요. 아시겠죠? 근 1년요, 한 2년까지, 2020년, 이제 11월 시험 전까지예요. 2020년, 그리고 2019년. 올해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2019년도 시험하고 올 초에 봤던, 올 중간에 봤었던 그 시험, 4번 시험을 합쳐서요, 계산 문제가 8문제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죠? 그 8문제 중에 4문제가 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 있죠? 그죠? 그 파트에서 이제 한 3-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바 계산하는 것들이라든가 부도거리 계산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오니까 그쪽은 공식 위주로 조금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바를 좀 정리해 달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바를 정리해 드리기에는 좀 시간상의 좀 한계점들도 있고 이번에 그 응급처치에서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 자체가 어느 부분들이었냐면 이제 전략 파트랑 분산 투자.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계산적인 파트가 아니어서요. 제가 그쪽을 따로 준비를 안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은 뭐 이따가 학습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은 하겠지만 수식 위주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바에 대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바에 나와 있는 저 리스크 관리 파트에 나와 있는 수식. 그렇게만 딱 2가지 정리해버리고요. 나머지는 싹 다 스킵하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뭐냐? 이제 말들이, 그러니까 요 용어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 둘을 놓고 볼 때는요, 자, 기대 수익률은요, 우리가 계산을 통한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구 수익률은요, 마찬가지 계산을 통해서 나온 CAPM이에요. 자, 이 CAPM에서 말하는 요구 수익률은요, 해석이 되게 다양해져요. 자, 첫 번째, 요구 수익률의 첫 번째 해석은요, 투자자가 그냥 원하는 수익률이에요. 이걸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두 번째는요, 투자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냥 원하는 거랑 반드시 충족한다라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투자자가 원한다. 어떤 거 원해요? 나 친구만큼 나도 돈 받았으면 좋겠어. 비교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요. 어떤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나도 쟤만큼은 받아야지. 이거 그냥 막연한 거죠. 반면에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는 타인 자본이 들어온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이 들어왔다면 타인 자본을 감당하고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 첫 번째 투자자 중심으로 푸는 게 요구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냐면 내재 가치예요. 바로 이런 CAPM으로 계산한 우리가 이제 가장 이론적인 모형을 갖다 놓고 이 자산이 갖고 있는 리스크와 리턴들을 대입해서 나오는 수익률에 대한 절대적인 측정치 이런 것도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부르죠. 요거를 우리가 요구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그냥 우리 시간을 갖다 놓고 시간 안에서 나오는 평균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산수고요. 얘는 금융이에요. 됐죠? 산수와 파이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스하고 파이낸스다. 됐죠? 그리고 지금 그게 샤프 비율이에요. 제가 이거는요, 그
지금 또 0.11이랑 0.08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교재 준비가 안 돼서 이 부분은 게시판으로 좀 주세요. 예, 죄송한데 지금 샤프 비율인 것까지 알아도 요 한정된 요 디렉션만 갖고는 요거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샤프 비율은 아무튼 간에 뭐 조금 설명드려보면 샤프는 총 위험으로요. 그렇죠? 벤치마크랑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해서 총 위험으로 나누는 이게 이제 CML로 바라보는 민감도 측정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총위험이라는 지표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어차피 4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부 다 4주 학습법이죠. 그렇죠? 5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자, 보세요. 4주 학습법인데 A 코스는요. 기본 개념은 끝난 사람.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기본 개념이 끝났다라는 거는 핵심 풀이집에 저희 문제집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출제 경향 문제 말고 밑에 문제풀이 요약 들어간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풀면서 막히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다 된다. 이러면은 기본 개념 끝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B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4주를 우리가 잡아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기본 개념들이 잡혀서 핵심 풀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잡히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요약 정리 파트 있죠? 얘를 오답 정리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풀 때 예를 들어 3번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 때까지. 그래서 오답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보내세요. 가장 중요해요. 그 핵심 정리에 있는 요약되어 있는 그 문제들이요. 보기에는 지문 하나하나가 별 대수롭지 않은 지문처럼 보이겠지만 그 지문 한 개 한 개가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언젠가 한번 언급되어졌었던 또는 그거와 매우 유사한 그런 형태들의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오답 정리하는 걸로 한 일주일 정도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제 경향 문제예요. 그 핵심 요약 문제 끝나면 뒤에 한 30문제, 40문제씩 단답형으로 들어가요. 얘가 실제 그 시험과 시험 난이도와 상당히 흡사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요. 뭐 자사 문제집이든 타사 문제집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문제집을 쓰든 무조건 문제집 난이도가 높아요. 시험장 문제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10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게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들 중에 이게 골라져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난이도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 싱크 얼마나 비슷하냐 이런 부분들 계속 문의 주시는데요. 그 부분들은요. 여기 저희 문제집에 있는 출제 경향 문제가 이 시험의 난이도와 상당히 흡사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요약 여기를 보고 야, 왜 하나도 안 그러냐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개념을 잡는 부분들이지 이건 앞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이 난이도 조절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도요. 여기 시험의 난이도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얘네들을 합쳐갖고 얘네가 1주예요. 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여기는 오답 정리할 필요 없고 이제 소모하는 문제들이요. 싹싹 읽고 버려지는 문제들. 이렇게 해서 2주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요. 남은 2주 동안에 법규 포함해서 여기를 집중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이 잡혀져 있는 자, 이 과목에 대한투자, 해외증권투자, 3과목에 주식, 채권, 파생, 그 성과평가, 그리고 분산투자까지. 지금 딱 정한 여기예요. 얘네들만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어디에 있는 거? 핵심 풀이집, 요약에 있는 부분들. 요거 돌아가면서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개념 완벽하게 잡힐 때까지. 요걸 남은 기간 동안에 요거 1주고 이거 1주인데 얘는 2주를 합쳐갖고 병행을 하셔야 돼요. 분리해서 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법규 파트라던가 윤리라던가 세제 파트들이죠. 제가 이제 암기 파트예요. 여기 암기 파트가 잘 안 잡히면 힘들어져요. 그럼 지금 쭉 보면 어디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산업 분석, 리스크 관리.
빠져 있죠. 여기를 제가 빼놓은 이유. 자, 리스크 관리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바 해석하는 거랑 그리고 계산 문제. 여기 학습하시고요. 여기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제. 뭐 미시 거시경제 나오는 경제 분석 파트들 있죠. 여기에서는요. 금리 하고 무역, 환율. 그냥 딱 외우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국제 경쟁력 논리에 의해서는 통화의 가치와 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하나만 딱 정리해서 외워버리고 여기도 다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주 제한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갖고 법규라든가 윤리나 세제 파트에서 조금 고득점을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한 반 이상 정도 잡아갖고 한 74에서 5점 정도 커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4주 동안에 첫 번째로는 무조건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먼저 시키는 제일 큰 이유는요. 핵심 프리집에 있는 요약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어차피 여기 가면 막혀요. 여기 공부하고 모의고사 출제경향 문제 풀다 보면 여기서 막혀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체계적으로 학습을 못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프리집에 있는 요약, 얘도 여기 있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요약도 아시겠죠? 얘네들 요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오답 정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출제경향 분석이랑 모의고사 일주일 풀고 남은 2주 동안에 법규나 이쪽 암기하면서 이쪽 부분들 계속 읽어서 개념들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특히 운영 전략들 어떨 때 뭐 사고 어떨 때 뭐 팔고 이런 것들 머릿속에 언제나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뒤에서 이제 짬 나면서 정리 한번 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들은 계산만 공식 따로 빼서 한번 정리하시고 아시겠죠? 네. 요게 일단 그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의 학습 방식이고 자, B 형태예요. 여긴 지금 기본 개념이 아직 안 잡힌 분들이죠. 자, 똑같이 학습을 하대요. 뭐를 빼면 되냐면요. 여기를 빼면 돼요. 여기를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제가 지금 여기 기술적, 기본적, 산업분석, 경제 파트죠. 여기 완전히 지워버리고요. 요거 지우세요. 모의고사. 가장 현실적인 사주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앞에 1주 동안에 기본 개념해야죠. 용어 정리. 그러니까 용어 정리부터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요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서 들어가면 돼요. 동일해요. 방식은. 막판에 2주에서 이거 정리하는 건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신 비전공자분들 아시겠죠? 또는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첫 번째 1주차에 개념들 다 잡아야 돼요. 용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연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요 파트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3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4번. 그래서 2회독했다, 3회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2, 3회독이라는 게 문제집 전체를 다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한정된 시간에서 직장인분들 특히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밖에 공부 못하고 지금 뭐 결혼하셔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다 학습하시는데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면요. 여기 위주로 많이 보세요. 나머지는 특히 재직자분들은요. 느낌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금융상품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 이거 뭐 윤리 규정, 법규 이런 것들은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건 이런 거야 라는 우리가 그 실무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골라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글 하나 올라온 게 응급처방 문제 50문제를 풀었는데 4문제 틀렸다. 근데 모의고사 풀어보면 65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 정도면 합격선이에요. 네. 쉬워서 지금 4문제밖에 안 틀린 게 아니고 여기 문제가 쉬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 보면은요. 거의 시험장 난이도하고요. 90% 이상 싱크를 맞춰놓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훨씬 난이도는 떨어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다 짚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예. 자랑처럼 들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과목부터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기본적으로 요 2과목이랑 3과목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판서에 나온 거 필기할 때 포즈하고 그러니까 멈춰두고 필기한 다음에 강의 듣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요. 판서를 하지 마세요. 네, 판서를 하지 말라는 게 어떤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특히 핵심 프리지 문제 보시다 보면 제가 막 문제 풀어가면서
그 처음에 한번 정리 싹 해주잖아요. 이번 풀 문제는 이런 개념이다. 거기만 한번 딱 듣고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것은 판서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밑에 있는 요약에 다 나오는 걸 판서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뿐이에요. 됐나요? 예.